영국 방송가에 전례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환경 전문 기자가 공중파 생방송에서 갑자기 오열하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그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한국인들과 겪은 믿기 힘든 일들을 생생하게 폭로했거든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BBC의 앨리스 모건 기자.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밀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울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폭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이 됐어요. 소셜미디어마다 댓글이 폭주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퉈 후속 보도에 나섰습니다. 급기야는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까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대체 이 기자가 아마존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런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충격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리스 모건입니다. BBC 환경 전문 기자죠. 런던 켄싱턴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예술사학자였어요. 옥스퍼드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후 BBC에 입사했습니다. 15년간 환경 문제만 다뤘어요. 그런 제게 한국은 정말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제가 자란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편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켄싱턴의 저희 집 주변에는 주로 서구 엘리트들이 살았어요. 외교관, 금융인,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한 시각은 늘 비슷했습니다. 경제적 성취는 인정하지만 문화적 깊이는 의문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최근 몇 년간 서구 언론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나요? 제가 속한 BBC 환경부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시각입니다. 한류 현상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K-팝이나 K-드라마는 정부 차원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자발적인 문화라기보다는 계산된 수출용 상품이라는 거였죠. 팬덤들 보세요. 완전히 조작된 광풍이잖아요. 제 동료 기자 리처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짜 문화적 감동이라기보다는 아이돌 산업의 마케팅이에요. 모든 게 계산되고 포장되고 제조된 거죠. 맞습니다. 팬들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품 같아요. 이런 대화는 BBC 사내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특히 문화부나 국제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인다는 거였죠.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더 가혹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치킨게임 같은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직장인들은 야근 문화에 찌들어 산다고 하더군요. 자살률도 높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인간적 여유와 공동체성은 부족한 나라죠. 이게 제가 동료들과 나눈 한국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경쟁 사회가 숨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혁신은 있지만 따뜻함은 없는 나라예요. 제가 동료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효율성은 최고지만 인간미는 글쎄요. 런던 시내 한 카페에서 동료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늘어나는 것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기관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계산된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자국 이미지 홍보를 위한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류 다음 단계는 구호 활동으로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중국이 1대1로로 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진짜 순수한 목적일 리 없죠. 리처드가 동의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 공짜로 도움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의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 보고서들도 한국의 ODA 공적개발 원조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라는 분석이었어요. 그러던 중 BBC에서 흥미로운 특별 프로젝트가 기획됐습니다. 아마존 지역 외부인 개입의 실체를 파헤치는 대형 탐사 보도였어요. 각국의 구호단체들이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숨겨진 정치적, 경제적 의도가 있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한국의 한빛 국제구호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편집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앨리스, 이번 아마존 프로젝트 맡아보면 어떨까요? 특히 한국팀을 집중적으로 취재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해야죠. 하지만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는 없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계산된 전략을 폭로할 기회가 왔구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했던 한국의 이미지 세탁 전략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동료들과 사전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아마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와서 홍보 사진 찍기에만 열중할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예측했어요.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언론 플레이와 홍보 효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SNS용 감동 스토리 만들기가 진짜 목적이겠죠. 촬영 감독 톰 해리슨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류 열풍부터가 다 계산된 거잖아요. 진짜 인간적인 따뜻함은 기대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감정까지도 상품화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면을 벗겨줘야죠.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인지, 구호활동마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지 폭로할 거라고 말이죠. 이번 취재로 한국 정부의 교묘한 이미지 세탁 전략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시청자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하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국가 이익만 챙기는 거거든요. 한국 특유의 이중성을 보여줘야 해요. 톰이 동의했습니다.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객관적 진실을 찾겠다고 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팀의 허상을 벗겨내고 진실을 보도하는 멋진 탐사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아마존으로 떠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상파울루를 거쳐 브라질 마나우스까지 20시간 넘게 비행했어요.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저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한국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마나우스는 아마존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몰려왔어요. 습도가 상당히 높았고 공기도 끈적끈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조차 제게는 새로웠어요. 런던의 차가운 날씨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원주민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각국 구호팀들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앨리스, 모든 장비 준비됐나요? 톰이 방수 케이스에 든 카메라를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BBC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촬영 감독이었어요. 전 세계 오지를 누비며 다큐멘터리를 찍어온 전문가였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네, 다 준비됐습니다. 이번에 한국팀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가방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의 과거 활동 기록,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비판적 질문 리스트까지 말이죠. 취재 계획서에는 한국팀의 활동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 현지인들과의 실제 관계, 언론 노출 빈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연결고리 등등.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새벽 5시에 마나우스 부두에서 보트에 올랐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카를로스라는 50대 브라질 남성이었어요. 20년간 아마존에서 생활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어요. 진짜 아마존 토박이의 모습이었죠. 보트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길이 8m 정도의 목재 선박이었는데 엔진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오히려 제게는 흥미로웠습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한국팀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6시간, 나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의 대답이 조금 불안했지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아마존이라는 곳이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보트는 거대한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양쪽으로 끝없는 녹색 밀림이 펼쳐졌어요. 처음 한두 시간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원시 자연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톰도 열심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나무들, 강 위를 나는 새들, 가끔 보이는 돌고래까지. 모든 게 신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짜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이 가능할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프라도 전무한 곳이었어요. 한국팀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접근하기 쉬운 마을에서만 쇼를 하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보트 위에서 톰이 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앨리스, 이번 취재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각국 구호단체들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는 겁니다. 특히 한국팀의 활동이 정말 순수한 인도적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지 가이드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한국 구호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주 와서 도와주거든요. 카를로스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아마 돈을 받고 좋은 말만 하도록 지시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한국팀이 현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좋은 평가를 받도록 조작했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제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의료 지원도 해주고 깨끗한 물도 만들어주고 전기도 설치해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요구한 건 없었나요? 대가요? 무슨 대가 말씀이세요? 카를로스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너무 순진해 보여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기후는 정말 혹독했어요. 습도가 90%가 넘었고 기온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직사광선이 뜨거웠죠.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톰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존 기후에 적응하기 쉽지 않죠.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다들 힘들어해요. 톰,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건장했던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조금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톰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물 좀 드세요. 탈수 증상 같아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하며 생수병을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톰은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속이 메스꺼워요. 토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더위먹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톰의 상태는 더 악화됐어요.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평소 농담을 잘하던 그가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되자 하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존 특유의 스콜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폭풍이 와요. 카를로스가 하늘을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몇 분 후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총알처럼 떨어졌어요. 아마존의 스콜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보트 안으로도 빗물이 들어왔어요. 강물이 너무 빨라졌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카를로스가 엔진을 끄며 소리쳤습니다.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보트가 심하게 요동쳤어요. 나뭇가지와 온갖 부유물들이 세찬 물살에 떠내려왔습니다. 보트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급히 대피해야 해요. 카를로스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간 지점의 작은 마을에 응급 대피했어요. 계획보다 하루 일찍 여정이 중단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마을에 도착했을 때 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단순한 더위먹이가 아니었어요. 급성 호흡곤란 증세에 고열까지 올라왔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9.2도였어요. 헉, 헉,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요. 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톰,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여기는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보트로 10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같은 폭풍 후 상황에서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헬기 구조를 요청해도 날씨 때문에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위성전화로 응급 상황을 신고했지만 현재 기상 조건으로는 즉시 구조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한국팀의 민낯을 폭로하겠다던 제 거창한 계획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 순간 제가 한국팀을 비판하러 온 이유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경멸했던 그 사람들이 곧 제 동료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톰이 누워있는 마을 보건소의 침대 옆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체온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앨리스,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요. 톰이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 우렁찬 목소리로 농담을 던지던 그 톰이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가 제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톰, 힘내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저는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정글에서 말이에요. 마을 보건소라고 해봤자 초라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기본적인 의료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체온계와 청진기 그리고 몇 가지 기초 의약품이 전부였어요.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 보건소 직원인 마리아가 톰을 진찰했어요. 그녀는 간호사 교육을 받은 유일한 의료 인력이었습니다. 폐렴 같아요. 호흡음이 이상해요.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한데 여기엔 그런 약이 없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폐렴이라면 항생제 치료가 필수인데 그걸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위성전화로 BBC 본사와 영국 대사관에 다급하게 연락해봤지만 즉각적인 도움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날씨로는 헬기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브라질리아 주재 영국 대사관 영사가 말했어요. 폭우가 그치면 최대한 빨리 구조 헬기를 보내겠지만 빨라야 내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라고요? 톰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의 상태를 보니 몇 시간도 위험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국팀의 민낯을 폭로하겠다던 제 거창한 계획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동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현지인 통역사인 페드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마을의 지식인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한국 구호팀이 있어요. 한국 구호팀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한국팀을 만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제가 취재하려던 바로 그 팀일 수도 있었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의료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의료진이 있을까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톰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거든요. 홍보 영상 찍으러 온 사람들한테 무슨 진짜 의료진이 있겠냐고 생각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연락해 보시죠. 페드로가 위성전화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왔는지 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들을 비판하고 폭로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톰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39.5도까지 올라갔고 의식도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나 기자로서의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목숨이 우선이었어요. 위성전화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억양이 있는 영어였어요. 저는 BBC 기자 앨리스 모건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희 동료가 폐렴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어디 계신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그의 답변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나쁜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GPS 좌표를 보내주시면 1시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제대로 된 의료진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응급처치 수준일까? 혹시 이것도 홍보를 위한 쇼의 일부는 아닐까? 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입술이 더 파래지고 호흡이 더 가빠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어요. 톰, 조금만 버텨요. 곧 도움이 와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한국팀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마 기본적인 약품 정도나 가져올 거야. 이런 심각한 응급 상황에는 대처 못할 텐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제가 가진 편견 때문에 동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지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오지에서는 응급 상황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어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팀이 정말 올까요? 제가 페드로에게 물었어요. 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그의 말에도 저는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약 1시간 후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 구호팀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가로 뛰어갔습니다. 과연 이들이 톰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맞았던 걸까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저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광경이었어요.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나타난 보트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한국 구호팀이 이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보트에서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홍보용 카메라나 화려한 플래카드는 전혀 없었어요. 언론 관계자나 촬영 스태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종 의료 장비와 구호 물품들이 방수포에 쌓여 가득 실려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의료 지원을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트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비에 젖었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빛 구호팀 김도연 의사입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그의 첫 마디는 단순 명료했어요. 인사말이나 소개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장난이나 홍보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만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급하게 안내했어요. 보건소로 향하는 동안 한국팀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 의사 외에도 간호사, 의료기사, 엔지니어까지 총 5명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완벽한 의료팀 구성이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김도연 의사가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39도 넘는 고열과 심한 호흡 곤란이에요. 폐렴 증세 같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됐어요. 김도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톰을 보자마자 즉시 진찰을 시작했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와 폐음을 들어보고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신속했어요.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놀라운 속도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초음파 장비 준비하세요. 간호사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매우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수 장치도 즉시 가동해 주시고요. 의료기사 박민수 씨가 빠르게 장비를 조립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 깊은 정글에서 최신 의료 장비가 순식간에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홍보용 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성 GPS 드론으로 헬기 착륙 지점도 확인해 주세요. 엔지니어 최지혜 씨가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혈중 산소 농도는 어떤가요? 김도연 의사가 물었습니다. 85%입니다. 정상보다 많이 낮아요. 이수진 간호사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보며 답했어요. 폐렴이 맞네요. 즉시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김도연 의사의 진단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산소 공급도 시작해야겠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톰의 얼굴에 씌워줬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40분 만에 톰에게 수액과 항생제 투여가 시작된 거예요. 이 문명과 완전히 격리된 오지에서 말이죠. 산소 마스크까지 착용시켜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비들을 다 가져오셨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항상 준비하고 다녀요. 박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특히 이런 오지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고요. 휴대용 장비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최지혜 씨가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인간미가 부족하다던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첨단 기술력과 따뜻한 인간적 헌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38.2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흡도 훨씬 안정됐고요. 산소 포화도가 92%까지 올라왔어요. 톰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던 동료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이게 저희 일이에요. 김도연 의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혹시 비용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수진 간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차갑다고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계산이나 홍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만 있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급 상황에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으신가요? 경험이에요. 김도연 의사가 답했습니다. 전 세계 오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인지를요. 제가 홍보용이라고 비판했던 활동이 실제로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톰이 안정을 찾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구호팀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보통 이런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나면 쉬거나 다음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마을 순회 진료를 시작하죠. 김도연 의사가 톰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임신부들부터 체크해야겠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동의했습니다. 어제 연락받은 산모가 있다고 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미 톰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추가로 마을 전체를 돌보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들의 에너지와 헌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도연 의사는 마을의 임신부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환자는 7개월 된 임신부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김도연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스페인어를 못해서 페드로가 통역을 해줬어요. 3일 전부터요. 아기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임신부가 불안해하며 답했습니다. 김도연 의사는 휴대용 초음파로 태아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몇 분 후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심박수도 정상이고 움직임도 활발해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어요. 무거운 것은 들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그는 임신부에게 위성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혹시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을게요. 정말요? 밤에도 가능해요? 임신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김도연 의사의 말에 임신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이렇게 세심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을 거예요. 한편 박민수 엔지니어는 마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전력이 없어서 해가 지면 촛불이나 랜턴에만 의존했던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며칠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안에 끝날 거예요. 박민수 씨가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밤에도 불을 켤 수 있게 해드려야죠. 특히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전기가 없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저도 하루 만에 절실히 느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겠어요. 마을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위생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비누로 20초 동안 문질러야 해요. 그녀가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금세 즐거워하며 참여했습니다.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병에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이수진 간호사의 따뜻한 미소와 인내심 있는 설명에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홍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수진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온 거죠.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포즈나 가식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활동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판적 시각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동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폭로 다큐멘터리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기고 있었어요. 최지혜 씨는 마을 사람들과 앞으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녀가 마을 이장에게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이장이 반가우면서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 다른 단체들은 일회성으로만 도움을 주고 떠났을 거예요. 물론이죠.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최지혜 씨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진짜 도움이 되려면 꾸준히 해야 하거든요. 박민수 엔지니어는 마을의 정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해요.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온다고요? 그럼 이게 일회성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혹시 비용은?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러 온 거죠.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지 세탁이나 홍보 효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김도연 의사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저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했던 편견을 고백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설치한 태양광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작은 LED 전구들이 하나둘 켜지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스위치를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보면서 저는 김도연 의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한쪽의 조용한 곳에서 저는 김도연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톰은 많이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내일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아마존의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의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가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는 당신들이 계산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홍보를 위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연 의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화내거나 서운해하기는커녕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언론에서는 더 그런 시각이 많죠. 그런데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미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김도연 의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문화가 다르고 정보도 제한적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저는 왜 그런 편견을 가졌을까요? 제가 자책하며 물었어요. 미디어의 영향이 크죠. 그가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비난하거나 따지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김도연 의사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도움을 주셨죠.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더 받았으면 더 많이 돌려주라고. 한국 전쟁 때 받은 도움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깊은 정글 마을로 의료품을 배달하러 가는 길에 저도 동행했어요. 보트를 타고 30분 정도 더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마을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민 아이들이 한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호팀이 이전에 방문했을 때 가르쳐준 거였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정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차갑다고 믿었던 나라의 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여기 오셨었나요? 제가 김도연 의사에게 물었어요. 6개월 전에 왔었어요. 그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말라리아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아는군요. 이수진 간호사가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을 정말 가족처럼 반겼습니다. 단순한 의료진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6개월 전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고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구해줬어요. 마을 이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모두 살려줬어요.
이들이 남긴 건 의료품이나 시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김도연 의사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김도연 의사의 답변에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를요. 진짜 한국을 전혀 몰랐으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국 구호팀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컵라면에 김치 그리고 통조림 반찬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함께 나누어 먹으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에 서툴러 하자 이수진 간호사가 포크를 건네줬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드세요. 그녀의 배려심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젓가락질을 하며 설명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녀가 생각에 잠겼어요. 예를 들어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내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른 건가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야만 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삼면이 바다고 한쪽은 분단선이죠. 그가 계속 설명했어요. 척박한 땅에서 추운 겨울을 견디려면 서로 도와야만 했어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함께 담그고 집도 함께 짓고 했다고 들었어요. 최지혜 씨가 덧붙였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많은 것이 이해됐어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형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K-팝 팬들도 그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최지혜 씨가 밝게 대답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서로 응원하고 도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팬클럽이라는 것도 사실 공동체의 한 형태죠. 이수진 간호사가 말했어요.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도와주고. K-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김도연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 같은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상업적이라고 비판했던 K컬처의 뿌리가 사실은 이런 공동체적 정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K-드라마를 보고 우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박민수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전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구호 활동도 그 연장선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표현이 특별했어요. 인종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서구 언론에서는 한국을 과로와 경쟁의 나라로만 그리거든요.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예요. 이수진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죠.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최지혜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죠.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도연 의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들을 도와주고 나라가 발전하면 다른 나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깊이 이해했어요.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더 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국을 차갑다고 보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말했어요. 저희 진짜 마음을 몰라주시니까요. 하지만 이해해요. 문화가 다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수진 간호사가 이해심을 보였어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박민수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지혜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김도연 의사가 덧붙였어요. 한국어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자주 쓰지 않아요. 이수진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대신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래요. 박민수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편견이라는 색안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셔요. 김도연 의사가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수진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모든 어른들이 부모님 같은 존재죠. 반대로 어린 사람들도 내 동생처럼 생각해요. 최지혜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김도연 의사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이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말했어요. 혼자만 잘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건 런던으로 돌아가서였어요. 과연 제가 이 경험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4개월 동안 편집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비판적 다큐멘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했어요. 제목도 아마존의 이미지 세탁 대신 정글의 빛, 코리아로 변경했습니다. BBC 편집실에서 혼자 작업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고 했는데 결국 가면을 벗은 건 저였어요. 편집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편견으로 가득했던 초기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반면 한국팀의 헌신적인 모습들은 볼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목적과 180도 다른 결과였거든요. BBC 상부에서는 각국 구호단체의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는 비판적 시각을 원했는데 제가 가져온 건 감동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였어요. 편집장 마이클이 중간 점검차 편집실에 왔습니다. 앨리스, 한국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비판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원래 기획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예요. 편집장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BBC의 전통이기도 했거든요. 기자의 양심과 판단을 믿어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톰이 위험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팀의 헌신을 느꼈거든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톰도 완전히 회복된 후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앨리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분들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들 덕분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톰의 말에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밤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 시청률 15%에 최고 시청률 22%까지 기록했어요. BBC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저런가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K-드라마에서 본 따뜻함이 진짜였군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SNS에는 감동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제가 보여준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알려진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도 놀라웠어요. 한국 구호 활동에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한빛 구호팀에는 영국에서만 한 달에 10만 파운드가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자원봉사 신청도 쇄도했습니다. 저도 아마존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어 학습 신청자가 3배나 늘었고 K-드라마 시청률도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이었어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거든요. BBC 내부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른 동료 기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계속 물어보더군요. 앨리스, 정말 한국인들이 저렇게 헌신적이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한국 정부에서 지시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때마다 강조해서 말했어요. 전혀 계획되지 않았어요. 진짜 생사가 걸린 응급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의 반응은 100% 자발적이고 순수했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직접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런던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까지 연쇄적으로 초청장이 들어왔습니다. BBC에서도 편견을 깨는 저널리즘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모든 기회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고 있는가. 진짜 문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옥스퍼드 강연장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5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관적 편견 덩어리였죠. 편견은 무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무지는 교만에서 나오죠. 저는 한국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걸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제 편견과 정반대였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경험을 한 기분이 어떠세요? 부끄럽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제가 답했어요. 제 편견이 깨진 덕분에 진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도연 의사팀이 초대해줬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중 나와줬어요. 다시 만난 반가움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앨리스, 다큐멘터리 정말 훌륭했어요. 김도연 의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한국 봉사활동 지원자가 10배 늘었어요. 제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를 다니면서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따뜻함, 공동체 정신, 서로를 돕는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잃은 외국인을 끝까지 도와주는 시민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마존에서 본 그 마음이 일상 곳곳에 살아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김도연 의사에게 말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이수진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습니다. 이것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어둠에서 진실이라는 빛으로 나오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들을 차갑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가장 뜨거웠다.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장 순수했다. 상업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들은 가장 진실했다.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서 나는 진짜 한국을 만났다. 그리고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 무지는 교만에서 나온다. 그리고 교만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나는 한국을 두려워했다. 내가 믿던 세계관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었다.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민족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직접 만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언론인으로서 더 겸손해졌고 인간으로서 더 따뜻해졌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제게 준 건 동료의 생명을 구해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무지에서, 오만이라는 어둠에서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진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